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익입니다. 날씨가 좀 무덥지요? 제가 KTX 타고 동대구에 내려서 들어오면서 좀 나름대로 좋은 낭만을 즐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기사가 어디 교통연수원인가 어디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쪽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닌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쨌건 좀 서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직 생활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교단의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단위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교가 될 건가에 대한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심 역할을 여기 오신 우리 교감쌤이 그 역할을 또 맡아야 되고 일정 부분 그의 나름대로 어떤 임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와 동시에 또 막중한 그런 또 소임도 따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타의 강의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전국 단위에 이제 교원대에서 교장 연수를 금년에 5차째 마쳤어요. 지난주에 5차째 마쳤는데 거기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교감쌤이나 교장쌤이나, 학교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건 뭐냐면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직에 입직하기 전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특히 교장쌤보다는 교감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학교에 보면 교장쌤하고 교감쌤하고는 어찌 보면 같은 관리자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에 보면 교감쌤은 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교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두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식에 대한 정도를 보면 교장쌤보다는 교감쌤에 대한 그 의식의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권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저는 교장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감쌤이 저는 또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임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변화의 중심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해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일정 강의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원래 5학년 6반인데 일정 대상자 쌤하고는 이게 좀 아직 그게 뭔가의 사고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젊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오신 우리 교감쌤하고는 쉽게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장황하게 서두에 몇 마디 언급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쌤들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단위 학교의 학습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몇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습 조직이 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학습 조직에 대한 개념 이해보다는 우리 학교에 대한 현실 진단에 대해 기초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연속 강의를 해서 좀 빨리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명강사의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주어진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나는 강사가 명강사인데 욕심을 내서 초과하니까 절대 명강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깨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못해도 시간은 좀 잘 지킵니다. 예, 오직 내세울 건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제가 그 오프닝 하나의 어떤 퀴즈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강의 자체가 좀 어떠면 좋을까요?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닙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둘째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역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대구의 쌤들은 매사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은 보면 조금 이렇게 두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몇 초 만에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 이렇다. 예. 그런, 어찌 보면 그게 어떤 한로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보면 우리가 3초 만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첫인상은 그렇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또 정이 드는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갖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강의 때로는 교육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연수는 좀 뭐를 유발시켜야 될까요? 근데 자격 연수는 자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직무 연수는 자발적으로 받지 마라. 받아라 해도 안 받지만 자격 연수는 받지 마라 그러는데 다 받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격 연수는 왜 받을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교감 자격 연수와 교장 자격 연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시키지 않아도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표정이 달라요, 보면. 근데 직무 연수, 지금 쌤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몇 시간 강제적으로 업무 직무 연수를 시키면 강사가 피곤해요. 표정을 보면 짜증을 누구인데 다 내는지 알죠?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연수가 좀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 예, 저인데 호기심을 표출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현상 부분을 몇 가지 좀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그 미래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 개인적 얘기보다는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 미래 학교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진단에 기초해서 우리의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학습 조직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맹목적으로 그냥 학교는 학습 조직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설정 중구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흔히 좀 많이 쓰는 키자는 키제인데 사람은 나이만큼 키워온 개 2마리가 항상 갖고 있어요. 개 좋아하지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그죠? 특히 여름 되면 우리 남자쌤 계시지만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죠. 그죠? 어쨌건 제가 묻는 건 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싫든 좋든 간에 개를 2마리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개를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어떤 개를 좋아하세요?
선생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개. 뭐 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말티스도 있고, 뭐 푸들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쌤 어떤 개를 좋아하세요? 개 안 좋아합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하면 저 개 싫어하는데요. 예.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는 좀 넌센스 퀴즈예요. 어떤 개인가, 이는 사람만큼 나이에 좀 비례해요. 어떤 개일까요? 제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보니까 예, 예, 어느 분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무슨 개요? 예, 편견입니다. 첫째 편견. 근데 표정 보니까 뭐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예, 편견. 물론 이제 개견자는 아니지만 편견입니다. 또 한 마리 개가 있어요. 어떤 개일까요?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감쌤이 이쪽 보면 중관리자 입장에서 학교를 경영할 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웬걸 뭐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떨치지 못하면 우리 과거의 어떤 선배의 관리를 그대로 탑습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그 얘기는 달리 가면 공동체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저 얘기가 아니라 미니아처 투플러가 얘기한 걸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상당히 뭐냐면 획일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다. 그 얘기는 산업화 시대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교육 시스템이다 이래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을 좀 더 뭐냐면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뭐냐면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 얘기가 아니라 토플러가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관점에 보면 과연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은 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상당히 지금 딜레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보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근데 웬걸 반듯하지 않다는 것이 자꾸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회 전반에 뭐냐면 그런 자체가 걔네들이 경험해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의 사고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교육에 대한 교수 기법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자세를 앉아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면 듣고 잘 암기해서 시험 점수 잘 맞추고 이런 것은 걔네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학교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은 어떤 체제로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역량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그 핵심 역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량이라는 것은 역량을 우리가 구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나오면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벌 중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 잘하고 그걸 잘 뭡니까? 자기 걸로 만들면 그 지식을 뭡니까?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는 명문대학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량이라는 얘기는 지식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뭡니까? 이행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겠죠.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인 나름대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죠. 그걸 우리가 대학에서 양성지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충족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대생들이 머리가 좋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에게 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스킬이에요. 그게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행에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천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 뭡니까? 그게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수, 쉽게 하면 교수급이죠. 교수 역량이, 교수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소양이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직관 이런 소양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아우러져 있으면 그걸 일종의 뭐냐면 역량을 갖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전부 다 지식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는 갖고 있는 지식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스킬이 필요하고 또 일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소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런 뭡니까? 그 어찌 보면 상당히 다변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명문대학 나왔다. 내가 이런 학벌을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걔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발휘해서 성과를 올리고 또 동료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고 협동심을 발휘하고 또 뭐냐면 인성이 좋고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뭐 초등은 좀 덜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아직도 뭡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쉽게 이런 거 써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그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보면 활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길러주지 않으면 그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좋은 대학에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사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능력 중심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뀐다는 얘기가 방금 얘기했던 지식과 스킬과 그 다음에 소양을 아울리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가 지금 대학도 보면 뭐 물론 직업교육 쪽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NCS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내셔널이에요. 내셔널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표준화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핵심 역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려면 요런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요런 것을 해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국가 단위에서 정해져 놨다. 이런 게 그게 NC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도 어떤 체제로 바뀌었어요?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뭐냐 하면 길러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초등은 뭐 이게 통합교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중등은 자기교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사회계열은 인문사회계열대로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대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서로 팀티칭이 이래야 돼요. 이래 되면 교사 양성 기능도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으로서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이제는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교직 문화는 과연 이런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의 문화는 어떤가에 대한 교직 문화는 어떤가. 물론 이게 모든 학교가 뭐 나쁜 적이 있다기보다는 크게 보면 이거를 X와 Y축으로 4분도로 나눠보면 X축은 뭐냐면 외부하고 학교가 내부하고 인터랙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개방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학부모의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의 길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내부에서도 모든 그 활동 자체가 뭐냐면 자율적으로 하는가 누가 시킴에 그것만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상학은 학교가 외부하고도 지역사회 학부모하고도 상당히 상호 뭡니까?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도 모든 걸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가는 알아서 하는 이런 자율성에 기초한 문화가 뭐냐면 혁신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혁신학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위학교의 뭡니까? 민주화 얘기 하잖아요. 민주화가 뭡니까? 교장, 교감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스스로 책임있게 잘 하는 게 그게 민주화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결론적으로 되려면 혁신문화를 형성돼요. 이 혁신문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하고의 상당히 개방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부에서도 뭐냐면 내 거 없이 스스로 뭐냐면 알아서 찾아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학교 문화가 있는 반면에 여기 3, 4를 한번 보세요. 3, 4는 어때요 보면? 그렇죠. 교육은 학교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얘기하면 쓸데없는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주 못마땅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뭡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학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기는 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만 불평은 많아요. 근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뭐 많은 학교가 아직도 일부 뭐냐면 이 관료 문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부하고는 별로 뭐냐면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이 속성은 어떠냐면 특히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순환전보가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 옮길 때 그 학교의 근무 분위기가 어떻는가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쏠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물어보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뭡니까? 선호하는 이런 학교가 일종의 뭐냐면 집단학교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특정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특정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이런 그 문화가 일종의 보면 집단 문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게 좀 잘못됐네. 사상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실리문화입니다. 이 실리문화는 외부에는 상당히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라고 떵떵거리고 자랑을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시킴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 실리문화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 평가 기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쌤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평가에 어떤 요구하는 어떤 지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좋은 결과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우리는 실리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탑이라는 것이 많이 내세울 수 있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실리문화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문화는 이 관료 문화에서 집단문화, 실리문화, 핵심문화로 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 학교 여기 오신 교감쌤은 우리 학교는 주로 어떤 문화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본다면. 그래서 학교에 따라 제가 많은 학교를 실제로 전국 단위에 한번 가보고 있어요. 가보면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교문에 딱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상당히 뭡니까 이게 속된 말로 뭡니까 이게 아주 디프레스 된 학교 이런 학교도 사실 많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는 뭐 이 혁신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구의 많은 학교는 혁신 문화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사실 서울이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의 수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대구 교육이 어찌 보면 우리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구에는 많은 이 혁신 문화가 일부 있다. 그런데 이 혁신 문화로 가다 보면 과도기적 성격으로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리 문화가 잔존할 수 있어요. 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뭘까, 이게 좀 이렇게 반대 극부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또 이 집단 문화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런 것도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외부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이 혁신 문화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뭐냐면, 이런, 혁신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용어 자체를 교원 우월주의 사고라고 그랬지만, 이 교원 우월주의 사고 부분은 주로 이 집단 문화나 관련 문화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을 고려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만의 명사가 아니라,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무조건 뭡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만이 그것을 잘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것만이 뭐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놀아려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분을 잘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시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이 너무 어떻습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게 뭐냐면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산업화 시대에 규격화된 교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양 중심으로 뭡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포플러가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교직 문화를 보면 혁신 문화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뭡니까? 관련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고 실리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집단 문화의 어떤 속성을 지니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좀 더 뭡니까? 이 혁신 문화로 가려면 좀 더 쌤들이 주체적으로 뭡니까? 이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실 진단 속에서 미래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몇 가지 OECD 프로젝트를 보면, 크게 보면 학교에 대한 유형을 몇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보면, 첫째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관련 문화 얘기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뭡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이런 학교는 일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시나리오 이런 강력한 관료제 학교 체제, 이런 학교가 지금 없다고 얘기 못 하죠. 고등학교 정도는 아직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것도 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수업 시간이 완전 멘붕 상태죠. 이게 뭐냐면 교사 이탈 붕괴 체제예요. 그러니까, 잠자로 학교 오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상당히 뭡니까? 이게, 이 수업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일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과도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냐면 현상유제형이다, 이래 불렀어요. 현상유제형에서는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면 미래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좀 더 지역사회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학교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근자에 보면 이화에 대해서 보면 평생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때문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 본다면 지금 대학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성인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오듯이 앞으로 뭐냐면 학교도 일부 뭐냐면 지역의 어떤 사회의 어떤 센터 역할로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가 뭐냐면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찌 보면 일반 기관보다는 달리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런 걸작업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이 학습 조직인데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학습자의 어떤 네트워크 사회, 때로는 뭐냐면 시장 모델.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나온 대로 디스플링 형태예요.
탈학교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교 그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도 보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미래학교에 대한 진단을 보면, 현 체제처럼 좀 더 관료지향적인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가 뭐냐면 지역사회센터나 학습조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무용론에 대한 얘기, 이런 형태로 보면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가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될까요? 학교가 그냥 지역사회센터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학교가 의미 없다고 보면 그건 무용론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사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뭐로 돼야 될까요? 전문가 집단으로서 뭡니까? 연구하고 연찬하는 학습 조직으로 학교가 변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래 학교의 고유한 기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OECD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학교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뭐 이렇게 교과 연구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연수도 하고 뭐 그런 각종 교사 뭡니까 학습 동아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짜 좋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과연 뭐냐면 그게 가장 우리의 생명이 어찌 보면 전문성이고 그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연수를 해도 그렇잖아요. 교내 연수 같은 경우는 말은 그렇죠. 교내 자율연수 얘기하잖아요. 자율연수 합니까? 교내? 아니죠. 사일이죠. 연수에도 어떻습니까? 전달 연수가 더 많잖아요. 업무 전달이 주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그게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잖아. 외부의 강사 초빙회가 연수를 하면 어때요? 뭐 학교 현실도 모르면서 덩그러니 잡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면 연수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 있는 또 이렇게 유능한 동료 교원들을 교사를 불러가 연수를 해요. 그래 하면 뭐 지나 내나 똑같은 게 뭘 들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율적으로 해도 문제고 타율적으로 해도 되고 맞추기 힘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걸 하는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보면 중등에 보면 초등원안이 그런 분이 들어왔지만 이게 그 교과 교실제 얘기 들어봤죠. 교과 교실제도 뭐 어떤 겁니까? 따지고 보면 교과에 따라서 동선을 같이 배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누가 이동합니까? 누가 자기 교실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초등처럼. 그게 중등의 교과 교실제는 엄밀한 의미 보면 대학의 모델하고 초등의 모델을 믹싱한 거예요. 애들은 자기의 장소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라는 미명하에 나눠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리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상당히 어떤 파리픽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너는 내 자리 여기 다 정해놓잖아요. 근데 수준별로 이게 다달마다 주기별로 바뀌고 이러면 동료들이 학급에 대한 동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몰라 그렇지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정치 역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수준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애들을 이해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교사에 대한 부분이 더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교과 교실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쌤들끼리 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은 교과끼리 1층이면 1층에 동선에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뭘 합니까? 협의실을 두고 쌤들이 국어쌤은 국어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라는 얘기입니까? 연구하고 연천하는 그런 하나의 팀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일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확보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나마 학생에게 뭐 좋은 것이 돌아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쌤들이 뭡니까? 이게 팀 학습을 하지 않고 이런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그 부분 자체를 상당히 뭡니까?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언짢아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선생님만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중등의 교과 교실제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모 학교를 가봤어요. 그걸 가보니까 수학과에 가봤는데 수학과 쌤들 물어보니까 이 교과 예비실은 누가 오느냐니까 주로 부장쌤만 온대요. 그러면 다 어디 있냐 이러니까 자기 교실에만 있대요. 중대는 원래 자기 교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과 교실제를 하면서 자기 교실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편하죠. 자기 교실 혼자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전문가의 속성은 뭐냐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남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주는 것도 별로 싫어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 그런 제한점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OECD에서 얘기했던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뭡니까? 커트 캐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2035년 학교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빈 공간에 뭐가 상당히 난무합니까? 학생은 지금 없죠? 네. 없는데 이게 쉽게 하면 정보는 상당히 뭡니까? 많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즘 흔히 얘기 많이 하는 K-MOOC 얘기 들어봤죠? 네. K-MOOC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아셔야죠. 옛날에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무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스 대학을 무료로 뭡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교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MOOC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명강의를 내가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뭘 합니까? 강의를 수강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사이버 대학, 사이버 학교가 상당히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앞으로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근자에도 보면 많은 그 사이버 대학이 있죠. 있듯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이건 어찌 보면 순수한 뭡니까? 이게 지식 학문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여타의 어떤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뭐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하는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비추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얘기 아니라 미래의 어떤 OECD에 대한 그 진단에 기초해 봤을 때 앞으로의 학교는 이 학습 조직으로 가야만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그걸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이 광고 모델을 냈어요. 일종의 뭐냐면 이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광고하면 그 후야부터 나오면 이거 뭔지 알죠? 성형, 예. 예, 뱃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절을 내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성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전후에 대한 비교에서 뱃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예. 자, 어쨌건 방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대상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특히 조직의 리더가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해보면 위기를 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실제 변화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런데 위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극도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병아리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프라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교육은 너무 어떻습니까? 급하죠. 성숙이 될 때 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어떤 썸맛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읽다 보니까 그냥 단 것만 찾다 보니까 고마운 부분, 감사한 부분 이런 것도 모른다고 보는 거죠. 이 자식 교육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자식들이 과거에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죠. 자식 덕보겠다 이런 기대를 별로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뭡니까? 후라이의 어떤 그 인생의 의미를 너무 심어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라이에 대한 부분인데 타율적으로 가는가 자율적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보면 좀 더 의미가 어떻습니까? 병아리를 21일 동안 어떻습니까? 부화를 해서 이 새끼를 뭡니까? 내는 이런 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단순 지식 암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뭡니까? 이 타율보다는 자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율을 너무 우리가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달리 하면 방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봐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교내 연수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면 좋죠, 그죠? 아직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는 자율이 좀 더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같이 동반되는 건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할 때 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하고 책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뭐냐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책무성을 갖는다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책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뭐냐면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뭡니까? 이해도가 극도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뭐냐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뭐냐면 가르쳤는데 애들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의 약간의 어떤 뭡니까 이게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이런 부분은 쉽게 하면 내재적 어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냐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재적이 아니라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부분이에요. 외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주관이 개입돼야 될까요? 객관이 될까요? 객관이죠.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냐 이거는 맞다 틀렸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영어도 보면 어떻습니까? accountability가 되어 있죠. 카운터가 뭡니까? 다시피 뭐예요?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 스스로 뭡니까? 아이들을 좀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걸 뭡니까? 학부모나 외부 교육 수요자들이 잘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뭡니까? 계량화해서 어떻게 학교 홈페이지에 뭡니까? 올려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래서 외부자가 봤을 때 우리 학교 쌤들은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판단해서 그 나름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책무에 대한 부분을 뭡니까?
진다 이런 얘기예요. 책무성을 나름대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계량화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 정보공시제 있잖아요. 정보공시제 학교에 탑재하는 것도 뭐냐면 그런 맥락이에요. 그거는 뭐 때문에 하냐면 개인 주관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올려서 외부자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책무 이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책무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임보다는 이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화두로 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내가 양심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행이지 그걸 외부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올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뭐 미국이 어떤 뭐 우리 교육보다 선도적으로 갔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게 상당히 학교를 서열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뭡니까? 학교가 스스로 뭡니까? 자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도록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우리가 좀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좀 더 학습하는 조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었지만 이런 중앙 집중에서 탈중심화, 자칭 교육에서 소유자 중심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의 전략 기제라 할까 이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학습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고전적인 학교를 좀 더 뭡니까 이게 현대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저는 학습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조직은 큰 틀에 보면 조직인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걸 보면 우리말로 풀면 뭡니까? 학습 조직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교가 조직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게 실제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생물처럼 보이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어떤 학교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 같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가 가면 정적이 강건 학교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생물인 조직도 뭐냐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처럼 뭡니까 학습하는 조직이 있다 이래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보면 이거는 학습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조직.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게 일종의 마이너 열어보면 전문직 뭐 학습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건 이 전문가 학습 공동체나 학습 조직이나 화두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는 학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이제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뭡니까? 성장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거죠 보면 내가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단에 섰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만 가지고 뭡니까? 내 라이선스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직업을 뭡니까?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내가 20년, 30년에 배웠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자격증을 지금의 20, 30년 후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되려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학습은 궁극적으로 뭐냐? 문제 해결력을 정진시킨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발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왜 그걸 학교에서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연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연수의 어떤 초갈 개념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보면 일반 공무원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육 바로 갖다 간다 이제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정치 용어는 이게 교육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육을 우리는 보통 보면
교육도 한 의미에서 보면 티칭과 러닝에 대한 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는 티칭이고 학생은 러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뭡니까?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 되려면 선생님도 지속적으로 뭡니까? 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학습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을 개선하는 데 하나의 어떤 무기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을 공유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학습을 우리가 어떤 쪽에 보느냐 하면 보통 보면 학습하면 학교에서 보면 연수 이러면 주로 어떤 연수입니까? 개인 단위 연수입니까? 이 전체 단위 연수입니까? 예? 학교에서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학교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에 너무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과급에 보면 연수 실적도 보면 개인 단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 학습이라고 불러요. 이게 개인 학습. 그런데 학습 조직은 여기 나온 대로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 팀 학습이라고 부르죠. 집단 학습과 조직 학습이 세 개가 아우러져야 이걸 학습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학습 조직 이러면 머릿속에 학습 조직, 조직은 무생물인데 무생물이 무슨 학습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조직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개인 학습이 기초가 돼가지고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우리가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는 집단 학습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로 집단 학습은 어떤 체제로 이루어질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초등학교는. 교과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학연 중심적이죠. 쉽게 하면 동학연 중심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전체 예상으로 하는 게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게 조직 학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뭡니까? 조직 학습이 아우러져야 이 학습 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개인 학습이 다 아우러지면 집단 학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인 학습의 시그마가 집단 학습이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학습은 지식 공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지 보면 원래 주문과 집단의 속성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분파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 학습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보면. 그런데 개인의 학습이 뛰어나면 안 하는 집단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개인 학습이 다 그냥 단순 개인 학습만 돼서 모아진 것이 우리는 집단 학습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뭡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를 다 숲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나무와 나무가 잘 아우러져야 뭐가 됩니까? 어우러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개개인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연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집단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하고 공유가 되고 나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에 보면 예를 든다면 종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종이를 하나 제가 찢지는 않을게요. 야, 이 종이가 있어요. 깨알같이 적으셨네요. 아우. 다시 그냥 입시 정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네. 자, 이게 전체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달리 하면 학습 조직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찢어보면 이걸 찢어버리면 파트가 나오잖아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낱개를 찢으면 뭐 천둥 치는 거 봐서는 강의를 그만해라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집에 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참읍시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찢으면 하나 부분이 몇 개 나오겠죠.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으면 전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부분을 이었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걸 숲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분은 부분이고 뭡니까? 전체는 전체인데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단순 부분을 여기 다 이렇게 모았다고 해서 이걸 뭡니까?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모래알 조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사고예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체제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체제적 사고라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뭘까 이게 모든 섹터 요소가 서로 어떻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렇게 끈끈하게 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부 다 모래알로 남아있으면서 그걸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뭘까 이게 하나의 돌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정책에도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그걸 나름대로 처방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뭐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돼요.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내신의 비중을 뭐냐 상당히 높인다.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뭘 하느냐 하면 내신에 대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통합적 사고가 극도로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한번 일반 우리가 학교는 약간 더 나지만 학교도 한번 보세요 보면 학교가 교부부에서 하는 일과 교육과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교부부에서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모든 구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일반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학교 오지 않아도 2반은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사고 자체가 시퀀스 형태로 안 돼 있다 이런 모든 게 분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사고 자체가 뭐냐면 시스템 사고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정리를 해보면 학습 조직이 되려면 반드시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조직 학습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 각각이 뭐냐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개인 학습이 모아진다고 해서 집단 학습이 단순히 되는 건 아니다. 유기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피트 생계가 얘기했던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학습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나름대로 어떤 원리를 받아들여야만이 이걸 학습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첫째가 뭡니까? 시스템 사고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했어요? 숲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절적 사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뭡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절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모든 걸 유기적 관계 속에 통합적 사고를 갖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개인적 숙련이에요. 이 개인적 숙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시스템 사고가 체제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리가 하나 있을 게 뭐냐면 개인적 숙련.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연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그죠? 따로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 보면 그 다음에 개인 숙련이 있고 난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팀학습 있잖아요. 보면 이게 팀학습 아까 얘기했던 집단학습이에요. 보면 팀학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전에 대한 뭐가 됩니까? 공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또 더러 뭐가 있습니까? 정신 모델이에요. 이 정신 모델은 뭘까? 쉽게 하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어떤 전략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이 정신 모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 되려면 체제적 사고, 개인적 숙련, 팀 학습, 비전 공유, 정신 모델 이 세 개가 다섯 개가 서로 뭡니까? 이게 아우러져야 결론적으로 뭡니까?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그에 대한 원리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학습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건가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적 차원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학습 조직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뭐냐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시키고 따르는 부분에 상당히 익숙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학습 조직이 되려면 주체적인 역할을 뭡니까?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선생님 스스로 해 가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 되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리더십을 좀 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산적 리더십이에요. 이 분산적 리더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분산적 리더십이 되려면 첫째 뭐냐면 권한위임이 있어야 돼요. 권한위임이. 그래서 학교에 보면 우리가 정결 제도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위임 정결 있잖아요. 위임 정결에 대한 부분을 갖는 것도 결론적으로 뭘까 이게? 일종의 권한을 분산하고 분산적 리더십을 쓰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형태에 보면 우리가 제가 뭐 이거는 좀 부탁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학교가 자꾸 뭡니까? 이 관련 문화가 되는 이유가 뭔가? 관련 문화가 되면 결론적으로 리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어찌 보면 생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쩔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풍요한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산적 리더십을 통해서 좀 더 뭡니까? 스스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이 전문성 신장은 앞서 얘기한 대로 뭐 개인 숙련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팀학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신뢰와 존중에 대한 부분.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분산적 리더십과 연동되는 인파워먼트, 권한위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기반이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학습 조직 중에 인적 차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환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게 그 학교장 또는 교장 또는 교감 중심의 학교 경영 체제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되려면 분산적 리더십과 이 권한위임에 대한 인파워먼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권한이 위임되고 이 분산적 리더십이 시행이 되려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수평적 구조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런데 아직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걸 나눔을 인해 가지고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실추를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평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습 문화도 단순 학습 문화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요? 협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혼자 개인적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사고 부분은 극도로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뭡니까?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도 어떻게 될까? 소통 문화도 이게 개방적 소통 문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과 과학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과 과학 차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학습 조직이 되려면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인적 차원, 그 다음에 조직 차원, 그 다음에 기술 차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첫째는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선 뭡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각종 이게 연수원에서 어떤 뭡니까? 연수에 대한 동영상을 탑재하는 그 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일부 또 그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식 정보 부분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유 체제를 또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때로는 그걸 또 DB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단순 그냥 개인 학습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항상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그런 예산, 공간,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 자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기는 이제 예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업 차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화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서는 우리가 학습 조직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권한을 위임한다. 조직이 뭡니까? 수평 조직으로 이룬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 그 다음에 대화와 토론을 일상화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이 대화 토론에 대해야 이게 공유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체제적 사고, 시스템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협력적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적절한 보상제도가 없으면, 어찌 보면 조직의 활력소나 나름대로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건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적절한 뭐냐면 이 보상 제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보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일정 부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은 본인의 활력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다시 얘기하면 학습 조직이 되려면 사고 자체가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원리의 기초에 봤을 때, 시스템 사고, 개인 학습, 팀 학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비전 공유, 그 다음에 인식 전환. 이 5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자꾸 찍는데 자꾸, 관심 많으시네요. 예. 이건 별로 안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 조직은 크게 보면, 이 학습이라는 키워드는 성장 기능을 갖고 있다.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을 전진시키는 핵심의 키워드가 결론적으로 학습이기 때문에 무생물인 조직에서도 학습 조직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습하는 조직이 되려면 첫째는 개인 학습과 팀 학습과 조직 학습이 서로 아우러져야 뭐냐면 학습하는 조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학습이 다 모아져서 그게 단순히 뭡니까? 단순 개인 학습이 많다고 해서 그거는 집단 학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유기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이 시스템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 나오는 몇 가지 원리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시스템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개인의 연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개인의 연산을 통해서 일부 이거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연차를 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보상도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전환에 대한 정신 모델도 중요하고, 비전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고, 팀 학습. 이런 5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아우러져야 뭐냐면 이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단위 학교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아니면 이게는 학습 조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쌤들이 보는 것이 분절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항상 뭡니까? 공유를 하고 우리 학교가 미래에 10년 내지 20년 이후에 어떻게 갈 거라는 부분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내가 소속해 있는 학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축 전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분산적 리더십과 인파워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에서는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학습 리더인가 가장 중요해요. 학습 리더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리더가 이런 거죠. 보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개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으러 가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대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학습 리더인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배웠으면 됐지 뭘 또 더 배운다고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학습 조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다.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뭡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학습을 생활해야 된다. 개인 학습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일상화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그럼 학습 리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리더가 결론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서로 위임해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학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분산적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그래 되려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될까요? 학업자에게 일부 어떻게 할까요? 위임을 해주고 위임을 해줘서 일정 부분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협력적 학습 문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좀 더 이게 우리가 학교 보면 상당히 아직은 하이라이트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위계적으로 그죠? 위계적인 어떤 단계를 갖고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학교 보면 팀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팀제를 이룰 수 있는 조직에는 일정 부분 뭡니까 이게 수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수직은 아니지만 일부 뭡니까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여적 의사결정.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소통도 뭐냐면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자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차원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일상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뭡니까 유지하면서 적절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 기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 대한 부분의 가장 핵심은 더 좁혀서 들어가면 첫째는 뭐냐면 소통이고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이고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첫째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어떤 전략을 수행해도 학습 조직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학습 조직이 되려면 단위학교 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 좋은 말만 사실 다 가지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김국환의 타타타 노래 있죠. 이 노래를 보면 일부 가사를 보면 그 안에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 소통한다 할 때 소통에 대한 얘기, 소통 문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첫째 뭘까요?
일단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타인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장 중요한 민주형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타인도 뭡니까? 타인이 뭡니까? 타인도 뭡니까? 타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뭐냐면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걸 한번 가문형을 한번 보죠. 이 가문형은 어떤 종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타인은 뭡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나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문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문형도 반쪽짜리 소통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뭐냐면 독단형은 어떤 걸까요? 독단형은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잘한다고 얘기를 엄청 해요. 남들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잘한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어떤 얘기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독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의 어떤 성향을 보면 독선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본인의 성격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 걸로 착하게 가지고 나대는 거예요. 막말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독단행위거든요. 이것도 보면 소통이 뭡니까? 자신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이게. 그 다음에 패스행위죠. 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내 자신이 누군지도, 내가 누군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타인도 잘 몰라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불통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한 사람을 딱 두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한번 선정해 놓고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과연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에 대한 부분을 타인이 진짜로 잘 아는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내 자신은 이것도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도직이 되려면 이 소통 문화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학습도직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폐쇄에서 민주로, 독단에서 민주로, 가문에서 민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리자는 어디에 많이 있냐? 이쪽에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이 독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고단수의 뭐냐면 리더인데 그걸 뭐냐면 권위가 실추된다는 생각 속에 활용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죠. 이 소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우리는 학교에 가면 많은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다양한 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에 보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에 가보니까 혁신학교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n분의 1. 그러니까 교장쌤도 한 표고 교감쌤도 한 표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방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 능사인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위원회는 누가 들어옵니까? 위원회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아니, 위원회는 어떤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갈 수 있는 위원들은 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서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가위바위보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는 학교 뭡니까? 성과급 관리위원회에 그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했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쌤 학교에는요? 네. 1, 2학년에 한 사람, 3, 4학년에 한 사람, 5, 6학년에 한 사람. 네. 근데 핵심은 방금 교사 학교 상황을 잘하는 사람을 했잖아요. 근데 교사 상황을 잘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걸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상황을 잘 알고 오래 근무하고 근데 그 속을 이제 좁히고 들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은 분명히 나오죠. 근데 학교를 잘 아는 사람 이러면 야 학교를 잘 알 수 있나? 그러면 김쌤이나 이쌤도 있고 박쌤도 있는데 학교를 다 모를까? 다 잘할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취지는 건강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감쌤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관리자 입장에서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뭡니까 참여시키게 된가 다는 못하잖아요. 그걸 다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뭐 어찌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자의 선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온 대로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걸 고려하냐. 첫째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자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위원들을 보면 교원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학부모위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부모위원이 참여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학부모위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방금 뭐가 좀 결여되어 있을까? 이 두 개를 본다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지역위원이 있잖아요. 지역위원은 뭐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뭐 현직 교장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학교를 한번 예를 들면 뭐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직원 인사위원회에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실 예를 들은 거예요.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교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직원이 들었다면 이분은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면 뭡니까? 그냥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 부분보다는 정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학교에 예를 들면 뭐 교육과정위원회다 이러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해요. 자, 우리 학교는 원래 수준별 수업을 한다. 이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위원 참여가 첫째 뭐냐면 그 사람이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가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뭐냐면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뭐냐면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누구나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이렇게 뽑기를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해야만이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의사결정의 학업자들을 참여시키는 것만이 무조건 뭡니까? 이게 명사는 아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 참여 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해야만이 뭐냐면 효과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학습 조직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리더십 중에 이 분산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전문가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분산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분산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도자 확대예요. 말을 우리가 지도자 확대 이런 써서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 지도자 확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학습 리더가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문가 학습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에 그 리더가 있습니다. 학습 리더가 있어요. 학습 조직에 학습 리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데 뭐가 됩니까? 리더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학업자도 뭘 만듭니까? 학업자를 뭘 합니까? 리더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뭐로 만드느냐 하면 리더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 학습 공동체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도 상황을 고려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이해관계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듯이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학습 공동체가 되려면 조직에 대한 문화가 앞서 얘기한 대로 조직학습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이 되려면 문화 자체가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학습 공동체 우리가 많은 얘기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얘기하죠. 이것이 되려면 첫째 뭐냐면 지도자를 많이 확대해라. 이 확장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습 리더를 내가 1인의 뭐냐면 학습 리더가 있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자체가 학습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야만 이게 뭐냐면 전문가 학습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런 조건에 구비 없이 무조건 전문가 학습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건 앞서 얘기한 대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이 뭐 선생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허쉬와 블란차드 이론을 보더라도 상황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리더가 리더십을 나름대로 뭡니까 발휘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예가 뭐냐면 이게 상황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상황 변수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M1이라는 얘기는 뭘까 이게 여기서 상황은 구성원의 누구의 상황일까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드는 것은 학습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감쌤이 될 수도 있고 교장쌤이 될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교장쌤이 무조건 교감쌤이 무조건 우리 학교를 뭡니까 학습 조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구성원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숙도를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뭘 해야 될까요? 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밑에 보면 구성원의 성숙도는 예를 들면 선생님을 볼 수 있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성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성숙도가 아주 높고 아주 낮고 그 다음에 높고 아주 높아요. 구성원의 성숙도가 뭐냐면 아주 낮다 이런 얘기는 뭘까요?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능력도 아주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 선생님의 이런 집단적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리더십을 써야 된다. 지시형의 어떤 리더십 전략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런데 그 형태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뭡니까 구성원의 성숙도는 동기부여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려나 하겠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쌤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 쌤들은 하려고는 해요. 하는데 뭐냐면 능력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학습 리더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 리더가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시를 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쌤들이 지금 우리 학교의 전체 구성원의 상황들 쌤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쌤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학교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쌤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배우려는 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나름대로 이론에 대한 지식이 극도로 부족해요. 그러면 학습 리더가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낯서가지고 연수를 주도적으로 하고 끌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숙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요. 아주 높은 건 아니라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능력은 뛰어나는데 뭘까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요. 능력은 뛰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하려 하는 의욕이 상실돼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쌤들이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이 뛰어난다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 시시콜콜 뭘 할까요? 지도를 하거나 지시를 하면 불만이 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학습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는 뭐만 조성하면 될까요? 학습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여건 기반만 조성을 하면 되는 거죠, 보면.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지, 그걸 뭐냐면, 리더가 나서가지고, 시시콜콜 뭐냐면, 일정 연수를 하고, 뭡니까? 연수를 시키면, 쌤들이 고개를 절질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든 부분의 능력도 출중하고, 뭡니까? 학습 동기도 뭐냐면,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배우려고 또 능력도 뛰어나는 이런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습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아까 얘기한 대로 임파먼트, 권한을 위임시키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의 그 집단에 때는 조직의 구성원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리더였던 성격에 따라서 지시를 한다거나 때로는 위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는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겠죠. 경향성을 봤을 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의 선생님의 성숙도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학생 리더라고 그러면 리더가 이런 리더십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가지의 성숙 수준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특히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직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수한 인재들이 조직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외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M3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습 리더는 어떤 전략을 주로 써야 되냐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잘 그때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해주고 사기를 충만시켜주는 이런 전략을 써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학습 리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 경영자 역할을 봤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의 성향을 보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뭔가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수평적 문화, 그 다음에 조직 자체가 유연한 조직 문화, 권한을 위임시키고 이런 부분은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보면. 근데 지금 교감쌤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교감쌤들이 보면 교장쌤인데 제일 뭐냐면
그 뭡니까? 작은 뭡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작은 입장이 돼요. 몰라 그렇지.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가장 뭡니까? 이 푸시를 많이 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을 상당히 어떻습니까? 자기 어떤 뜻대로 이렇게 상당히 프레시를 가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그 말로가 어디 가느냐 하면,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다리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좋은 어떤 이 학습 조직에 대한 얘기는 저는 좀 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허상이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왔던 이 관료적 특성에 대한 문화를 과감하게 우리가 바꾸는 것도 차제에 한번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얘기는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부분 중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 학교에 대한 현실 전 주소에 대한 맥락에 보면 상당히 역량 중심으로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혁신 문화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간에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메워나가면서 좀 더 학교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뭐 탈학교와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현상 유정이 아니라 학습하는 그런 다리학교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OECD의 어떤 이 프로젝트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습 조직이 뭔가? 크게 보면 학습 조직의 키워드는 학습인데 학습을 통해서 조직이 뭡니까? 상당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으로 바뀌는 것이 결론적으로 학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매체가 학습인데 이 학습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으로 바뀌는데 이 학습은 크게 보면 개인 학습과 팀 학습과 무엇입니까? 조직 학습이 아우러져야 뭐냐면 이거는 학습 조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분의 품질적인 것이 총합이 돼서 이게 집단 학습과 조직 학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 원리는 크게 보면 피터센계가 한다면 5가지 원리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네, 시스템적 사고, 체제적 사고가 되겠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 뭡니까? 숙련. 이거는 개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팀 학습.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끝으로 뭡니까? 끝으로 뭐예요? 인식을 전환하는 정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뭡니까? 상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조직에 대한 원리 속에 몇 가지 학습 조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학습 리더가 뭡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분산한다. 이 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임을 하는 인파워먼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를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상당히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소통도 폐쇄적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도 어떻게 합니까?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 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뭐 신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대화와 어떤 소통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개인에 대한 성과 부분은 피드백 차원에서 뭡니까? 적절하게 보상을 쓰는 것도 이 학습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의사결정,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통이 잘 되면 소통 문화가 되려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타인도 나를 잘 알 수 있어야만이 민주적인 어떻습니까? 이 소통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를 고려하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한 이 상황적 요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십 전략이 있고, 학습 리더는 어떻습니까? 구성원의 나름대로 어떤 성숙도를 하나의 상황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구성원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지시형을 쓰는, 때로는 지도형을 쓰든, 때로는 지원형을 쓰든, 때로는 미임형을 쓰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직의 어떤 속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직은 상당히 쌤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어떻습니까? 지원적인 그런 학습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단위 학교가 좀 더 이 학습하고 그런 하나의 어떤 학습 공동체의 문화가 빨리 들어와서 좀 더 하나의 어떤 혁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의를 끝내고 다시 한번 이 교감 자격 연수 받는 쌤들에게 축하와 그 다음에 한날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